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치대학만의 진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분이 던지는 목소리, 그 한마디, 어쩌면 민주당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었으나 그럴 만큼 상식적이고 속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이에요. 뭐 차 타고 오셨잖아요. 네. 걸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계엄 사태 이후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의원님 마음과는 달리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일이 많았죠. 그렇죠. 원래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번 봄까지는 좀 놀아보자. 이렇게 뭐 기타도 치고 놀고. 기타도.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12월 3일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이 상황에 국민들에게 이 혼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빠른 길, 내 생각 이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바쁘게 다닙니다. 열심히 나오시는데 사실은 그 휴식을 취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도 있었어요. 건강 이슈가 있었어요. 딱 이제 1년 됐어요. 수술한 지. 그러니까 지난해 설 연휴 직전에 혈암 판단을 받아서 이제 혀에 암이 온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가 이제 막 경선 막 집중하고 이러면서 누가 온단다, 그리고 저기 쫓아내려고 준비 다 끝났단다 이런 얘기가 그냥 파다하고 동네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신경을 막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고, 또 그거랑 무관하게 또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제 혈암이 왔고 그 혈암 판단에 따른 수술을 했어요. 1년 전에. 딱 1년 됐고, 잘 끝나서, 2번 정도 지금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2번째 정기검진 결과는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은 없고? 네,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재발되는 거하고 전이되는 건데, 전이는 발견되질 않았고요. 재발도 한 5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가 참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하고 의학 기술이 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암 환자분들께서, 그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즐겁지가 않네, 요즘. 이 정치 상황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즐겁지가 않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얘기로 돌아가면은 혈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몸도 몸이지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촉발제가 됐을 테니까요. 그 여러 가지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솟는 그 마음을 관리하기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현순 변호사도 저하고 친하지만 나중에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만 딱 얘기를 하고 주변에 보좌진들도 한두 명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 있는 동안은 어디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창피했고, 건강관리를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좀 창피하고 미안했고, 두 번째로는 경선 앞두고 약한 모습 보이는 것처럼 될까봐, 그것도 싫었고, 그래서 아예 비밀로 붙이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했고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했죠. 몇 개를 해놓고 들어갔으니까 박용진 인터뷰나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냥 무사히 활동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잘 지나갔고,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나서는 제가 감출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건강관리를 앞으로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딱 흔들려 봤으니까 더 건강에 더 유의하고 더 밝은 마음으로 정치해 나가려고 그래요. 어쨌든 병마와 싸워서 결국에는 이겨내신 모습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친하니까 박 의원님이 이렇게
백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또 우아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 백수라고. 네. 백수라서 저도 뭐 한량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평일에 노는 멤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심 반가워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뗀 기점으로 정기에 마이크를 드는 시점이 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3일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가 나오실 때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왜 또 저래? 뭐 이러고 있었죠, 사실은. 저도. 연당 믿으셨구나. 그리고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기간에도 계엄령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제 당연히 그 전시 상황을 준비해서 작전 계획도가 다 있는 것처럼 뭐 계엄 상황도 있을 거고 평시에 뭐 재해가 났을 때 군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뉴얼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긴장하나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판단을 하는데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페이스북에 찾아보면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나고 나서 제가 바로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써서 대통령이 미쳤다. 그리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은 저항하셔야 된다. 그리고 군인, 경찰에게 당부하는 말, 또 국무위원들에게 경고하는 말,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은 지금 바로 국회 앞으로 오시라. 난 국회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출발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동하셨죠. 네, 그래서 갔더니 아직 계엄군이 도착을 안 했든지 경찰만 이렇게 국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눈빛이 지금도 안 있어요. 멍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전혀 다른 지시 받은 거 없이 출입을 통제하라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회 경비를 바깥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의원이면 얼마든지 들어갔겠더라고요. 담을 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밀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에서 2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약간 우왕좌왕. 그래서 1시간 정도 같이 그분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은 아닌데 저기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 여기를 다 지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하던 게 또 옛날에 총학생회장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자, 모이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고 같이 이른바 연자 시위하고 돌아가면서 발언하고 그래서 참 감동적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구호는 뭐 하셨어요? 계엄 해제 요구 구호였죠. 정확하게 계엄 해제하고 그다음에 약간 술 드신 분들이 계셔요. 그때 비분 관계에서 술자리에서 바로 이제 쫓아오신 분들 그분들 뭐 울고불고 이러고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히고 절대 경찰이나 계엄군이나 맞닥뜨렸을 때 때리거나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심정적으로 우리 아들들이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고 자꾸 국회 안으로 들어가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시민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의원들은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림 없이 할 거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계엄군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한테나 이런 계엄 주도 세력들한테는 시민들의 반발이 벌써 시작됐다. 이게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흩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야,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말했던 게 기억나. 여기가 2024년 광주 도청입니다. 그 도청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광주 도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지키시면 됩니다. 계속 설득하면서 하는데 1시간 지나가니까 목이 완전히 이제 맛이 가서. 그쵸. 30년 전과 다르죠. 그때는 뭐. 게다가 아직 이거지. 지금 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사실. 그날 밤도 엄청 받은 지도 추웠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날 밤도 엄청 추워서 롱패딩 입고 왔었던 게 기억나네. 되게 추웠고 그런데 정말 시민들 결연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무려 어떤 분은 무려 5만 원 내고 택시 타고 갔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밤 서울 시내 모든 택시가 다 이렇게 만석 거의 다 잡혀가지고, 싹 잡혀가지고 다 일로 오시느냐고. 다 오면서 누가 또 뒤에 타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오늘 밤에 왜 자꾸 여의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기 가자는 행선지 콜이 그렇게 많이 떴대요. 시민들이 대단한 거죠. 아니, 이런 소식을 전혀 몰랐네요. 뭐요? 지금 장외에서 그렇게 집회를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하셨던 뉴스를 전혀 못 몰랐어요. 아니, 그쵸. 아니, 누가 국회의원 아닌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네, 이거 속상한 게, 그래서 이거 사건 터졌을 때, 박 의원님께서 원내에 안 계신 걸 스스로 얼마나 분통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나마, 내가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 다행인 거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맞다, 저 사람이. 몇 명은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앉혀서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말리는 건 또 말 잘 들어주시고, 술 취하신 분들조차도, 막 저러고 울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원님. 근데, 우리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한 새벽 1시, 되기 전에, 계엄 해제 의결이 통과되기 전에,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왕좌왕하더라고. 경찰도 군인도. 저는 사실 무슨 마음으로 그 국회 앞으로 뛰어갔냐면, 어차피 이 계엄령이 했으면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고, 현역들 다 잡아가고 나면, 이 말깨나 하는 놈들도 다 잡아가고, 임윤선 변호사도 몰라요. 이거 다 잡아가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잡혀가느니, 나가서 탱크 위에서 지랄이나 한번 떨다가 잡혀가자. 그러고 갔죠. 근데 탱크가 안 왔더라고, 아직.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우왕좌왕이요. 계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인 진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내란죄, 탄핵 말고요. 탄핵, 정치적 파면인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폭동이 안 되어서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부당한 명령이 먹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요. 그날 밤에 만일에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나 혹은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어떤 마찰을 벌어져서 그걸 일으켰을 수도 있죠. 군인들이 명령을 잘 들었으면 일부러 막 자극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일어났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발포 혹은 그에 준하는 무력을 행사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이게 성공했더라도 3일을 못 갔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계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있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항의가 벌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조직적이든 비조직적이든 곳곳에서 벌어졌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계엄군들의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 물리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진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불행한 일을 미리 잘 막아서 끝난 것을 그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증거와 정황으로 쓰인다?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해하려고 했거나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의도대로 먹히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말도 아닌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심판의 변론결에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아무 일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본인의 무죄는 아니라니까요. 무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죄는 아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계엄이 첫 번째,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의 그 정당한 사유냐. 거기에서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헌법기구인 선관위와 국회에 정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투입한 거. 그것도 저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성공을 안 했다 해서 본인이 무죄라거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안다. 헌재 재판관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자기만 똑똑한 줄 알지. 페북에 이제 제가 팔로워니까 좀 보는데 그 글이 인상 깊더라고요. 탄핵 재판이 조금 여러 가지로 답답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절차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질질 끌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계엄의 혼란 상황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국회 결의는 누구도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저는 뭐 바깥에서 데모이라고 그랬지만 안에서는 막 쫄아갖고 의원들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예. 빨리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빨리. 빨리빨리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차를 지키고 나중에 시비를 없애야 된다. 의원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자. 국회의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얘기를 하면 우원식 의장님 뭐 약간 덤벙덤벙 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내대표 할 때 성격도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그렇게 심착하게 잘해준 것 때문에 지금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지금 헌재되어 있는 한덕수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시비, 뭐 마은혁 관련해서 시비가 생기는 건 다른 사람이 절차에 대한 시비를 걸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한쟁의 심판권이라든지 혹은 그 한덕수와 관련된 150명이네,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절차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결정 내렸는데 앗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거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수 진영 쪽에서는 헌재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셋이나 있어. 헌재에 저 사람 중 문제가 있어. 절차가 이래.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건 불복을 하기 위한 밑밥을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 말리면 안 돼요. 헌재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립적인 사람도 있으라고 하는 건 헌재 구성에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또 국회가 하고 사법부가 하고 대법원장이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절하게 그 성별 혹은 이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 다 담는 과정,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수로만 가득해요? 어떻게 진보로만 가득해요? 어떻게 남자로만 가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구성의 원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건 웃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약간 진보적인 거다. 아니 그러면 보수적인 행보를 보낸 사람들도 제껴야지. 보수나 진보나 어쨌든 제껴져야지. 그게 아니라 그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보세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다수가 동의를 하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수가 동의하면 인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괜히 밑밥 던지지 말고 이 절차와 과정에 다 순응하고 잘 따르시는 게 맞지. 나중에 뭐 헌재도 뒤엎자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가기구를 공격하고 이런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는 진압 대상입니다. 진압 대상. 그건 설득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우리 민주정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공격은 이적 행위로 다뤄야죠. 분명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너무 단호했나? 그렇지만 그래도 반론 한번 제기해 볼게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3대3, 3.3 다양성을 넣으라는 그 취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타협이 가능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컨대 보수 쪽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나치게 폄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약 추천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죠. 하겠죠. 반대를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기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임명이 안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비판과 제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네,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고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국민의 다수가 여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라고 하는 거니까요. 민주주의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렇죠. 거지. 너무 극우국자인데 서로를 피해줘, 알아서 피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좀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네. 우리 같이 이민선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어떤 그 영역들을 넓히고 목소리를 넓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이런 뭐 국좌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그 합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착한 사람들의 힘, 평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 상식이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근데 저 요즘 힘이 빠져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 저랑 커피 한 잔 나누시고. 커피 한 잔 어머! 나누시고, 힘을. 불고.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근데 저는 의무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욕 좀 먹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욕 못 먹겠지? 또 저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찍겠지? 싫어.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 사랑해요. 근데 애가 뭐 하여간 개판쳐.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 개판쳐라, 잘한다. 하면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저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끝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신 마음으로 올리신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글 읽고 참 감명 깊었는데, 과연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끝난다고 해서 민주당이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글. 그 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취지였나?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이 친문, 친명 나뉘어서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상 모르고 보수는 집결하고, 근데 보수 진영 안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보다는 극우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때인데,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전 문재인 정권을 주도했었던 분들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형국으로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 친문 시절에도 욕먹고 친명 시절에도 욕먹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을 질문과 반성. 그래서 과연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이 끝나면 우리 거저 그냥 먹냐, 정권을. 그런 거저 먹을 민주당이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지난번에는 우리한테 정권을 주지 않았겠냐. 우리 반성할 거 없냐. 이재명 일극체제만 해체되면 된다고 보냐. 아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죠. 불평등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개탄스러워 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아파트는 2채씩 가지고 있고 아파트 투자해도 돈 벌었다고 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와, 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 안에서 드러나가고 있는 위선, 내로남불, 이거 용납받기가 어렵죠.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부분이 가장 놀랐어요. 인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민주당 위선. 네. 그리고 제가 좀 이중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는 막 지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홍콩 민주화에는 침묵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했어요. 북에서 우리가 삐라 뿌린다고, 삐라 뿌리는 행위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은 했지만, 그거 온다고 막 남북관계 파탄 내겠다고 막 협박하는데, 야, 그 종이떼기 몇 장 날아간다고 흔들리면 니네 나라가 더 이상해. 그렇게 비판을 했었고, 홍콩 민주화 관련해서도 어쨌든 홍콩의 그 해당 민주화 쪽
의원하고 국제 통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 참여도 하고요. 거기 연대지 발표하고. 그러니까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과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들하고 이제 토론해 보니 민주당이 왜 비판받니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딱 얘기하더라고. 지나친 PC주의, 몸에 밴 선민의식, 정치적 선민의식, 그리고 몸에 밴 잘난 척 이렇게 딱 표현해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왔던 그거를 딱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하면 586 정치죠. 586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정말 민주당에서 긴 세월을 정치를 해왔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몇 가지 지점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사회불평등에 저항하고 인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분명하게 정리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위선 정치, 586 정치 청산해야 된다.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민주당이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 모습 정말 가슴 아프죠. 그거를 이재명 체제에서 지난 총선 때 물갈이를 했다라고 이재명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잘 평가하겠지만 국민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586 정치가 청산된 게 아니고 이른바 비명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평가하시잖아요. 인사가 있었을 뿐이지. 그때 그렇게 됐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됐으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겠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할 문제예요. 저는 아직 이른바 586 정치로 표현될 수 있는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되게 놀라워요. 저 이 글 보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박 의원님 같은 경우 진보당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이었던, 더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던 분으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이 글을 읽고서는 언제 이렇게 실용주의자, 조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우클릭한 것처럼 보이는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북한 인권 문제, 지금 홍콩 문제, 그리고 혁신 이야기, 타다 금지법 이야기, 그리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미래전략에 손을 놓았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클릭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리 사회에 정체되어 있는 뭐 개혁들, 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에요. 근데 그걸 우클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이 어떻게 우클릭이에요? 그리고 연금도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연금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둘러싸고의 고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교육에서 혁신이 벌어지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당 공간, 해당 영역에서의 기득권들과의 그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노정돼 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북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렇게 하던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인권, 김대중 구명운동, 인권의 그런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도 건지고, 그리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사회 민주화는 우리끼리만 이뤄낸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대를 하고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럽의 삼인주의자들 그룹, 해당 정부의 수상들이, 총리들이 김대중, 가택연금 풀어라, 김영삼도 풀어라, 이렇게 연서명하고 발표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해당 국가와의 이런 갈등, 외교적 갈등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한다? 이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북한과 관련해서는 더 그래야죠. 북한은 우리와 평화적인 통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이좋은 이웃관계를 서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이 걸핏하면 우리한테 총구들이 되고 으르렁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집권 능력을 보이는 거,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건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AI 혁신 고속도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일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그때는 근데 뭐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제가 주목을 못 받았고 애가 좀 젊네 이 얘기만 주목을 받았지. 그 좀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우리 경제 성장 관련 이런 것들. 아니 실제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반도체 AI 다 관련자들 많이 만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뒤늦은 산업화에 가장 큰 동력을 마련했던 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거였어요.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1년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500억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더 큰 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고 박수받는 정보화 국가로 거듭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전략산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98년도 IMF 직후에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이 78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향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정보화 산업에 향후 10년 동안 80조를 두드려 받겠다는 거였어요.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1년은 650조로 치자고요. 그러면 650조에 한 5분의 1, 1억은 150조예요. 이거를 두드려 박아서 AI 혁신 고속도로 깔겠다 이렇게 하는 정치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식으로 치면 앞으로 향후 6,500조를 투자해서 대한민국이 AI 첨단 국가로 가도록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리자로 우리가 등극하겠다. 10년 동안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그 전략적인 정당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겠다고 그럴 때 찬성했어요, 야당이? 정치권이?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요. 엄마들도 반대했어요. 애들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다 막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경부선도 들어놓았잖아요. 맞죠. 야당이 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할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이거 말고 나 제발 이거 좀 그만 뉴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법정에서 하게. 정치가 이게 그야말로 단타매매 정치예요. 일희일비 정치. 너무 여기 매달려 있는데 저는 중장기 투자해야 전략 투자해야 될 때다 지금. 유효한 기업에, 유효한 산업에, 그리고 우리 유효한 국가의 방향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중장기 투자에 나서야 될 때 그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의원님이 꿈꾸는 그 AI 혁신 고속도로로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미래학자들도 잘 얘기 못하니까. 다만 나는 AI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뒤졌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신문들 보면 대한민국 늦었다 큰일 났다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 CES 갔다 오면서 다시 확인한 건데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다녀오셨어요? 네, CES 갔다 왔어요.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여서 갔다 왔어요. 지금 저기 뭐죠? 호텔비가 막 1박에 막 얼마? 어마어마했지. 와, 생돈 들여 다녀오셨어요. 생돈 들여서.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참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마치 AI의 원천 기술, 멀티모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LLM 모델이라든지 하는 그런 LLM이라든지 하는 텍스트 언어로 얘기하느냐, 음량으로 얘기하느냐, 영상으로 얘기하느냐의 막 차이인데 점점 커지고 점점 막 다양해지고 훨씬 뛰어나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에서는 우리가 늦었어요. 이번에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갑자기 중국은 또 올라가는데 우리는 되게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만 AI 관련 원천 기술은 대한민국도 있긴 했지만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건 일종의 육수야, 육수. 오케이. 사오면 돼요, 그냥? 육수 사서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음식점이 그 육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꽂아갖고 적응시키는 거는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의 선도국가는 아니었는데 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 붐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앞서 설 수 있도록 하니까 대한민국이 최첨단 국가로 막 지금은 뭐 애플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대한민국부터 적용이 패스트베드 국가잖아요. 해보잖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그 부가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AI 원천 기술 개발하던 회사들 죽으려고 그래.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뭐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뭐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돈이 뭐 750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년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1등 주자 자리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략을 1등을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잘 가져다가 적용하겠다. 누구는 삼성한테, 저는 삼성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하는데 삼성이 10년 전에 만일에 AI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았잖아요, 그때. 이른바 알파고,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 두는 AI를 동원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충격은, 야, 다음은 AI야. 다 알았어. 근데 10년 동안 삼성은 AI? 그게 뭔데? 이렇게 오면서 다른 거다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대한민국 기업이라 구글이 만들어 놓은 AI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여기다 적용시켜서 삼성폰에 적용시키는 건 최초로 잘해요. 뭐 되게 작동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글폰이야 삼성폰이야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다. 인터넷 원천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하진 않았어.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걸 원천 기술을 이끌었던 나라인 미국이 세계 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싹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이 인터넷을 잘 적용해서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기존에 없었던 기업들은 새로운 그 기업 모델을 창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총의 10대 기업, 30대 기업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두 번째로, 네이버가 그 독자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 다들, 네이버. 이러는데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 전 세계의 검색 시장을 싹 휩쓸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검색 엔진, 검색 회사가 2개나 있어요. 되게 독특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우리의 독특한 맛을 내는 된장을 가미한 육수를 끓여내는 회사도 있고 또 이 젊은 청년과 스타트업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할 수 있어요. 그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 창업 붐을 막 할 때 부작용도 많았거든요. 사기도 많았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정부가 판 만들어주면 사기꾼도 들어오고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믿고 쭉 가면 대한민국은 잘 될 거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막 힘들고 불안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고 못 살고 우리보다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대한민국은 더 잘 나갈 거예요. 98년 IMF 때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줄 몰랐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더 올라갈 거예요. 면 좋겠으나 지금 이제 박 의원님의 이제 미래에 대한 포부 너무 잘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고 실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신 것도요. 그러나 국민의 걱정은 지금 이 전국은 너무 불안정한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불안정한 전국이 끝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보고 정치한다기보다는 과거 10년, 80년대, 70년대 가지고 있었던 10년을 보고 정치한다라는 의심이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일예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 이거 아니다 민주당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본인이 추천하고 싶으니까 했겠죠. 뭐.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노벨 평화상 그냥 개인이 다 추천 가능한 거예요? 몰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 보죠? 저도 안 해봤으니까. 추천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이냐면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항상 최우선이구나라는 북한 눈치를 여전히 민주당은 보고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햇볕 정책이 나온 지가 25년 가까이가 사반세기가 지났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사고를 얘기한 걸로 치면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햇볕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북에 네. 이렇게 북과에 잘 지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햇볕 정책 제1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저 몰라요. 뭐냐면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거였어요. 아. 그야말로 초전박살이었어요. 북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징한다. 첫 번째예요. 그렇구나. 두 번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세 번째, 상호 교류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다예요. 거기에는 무슨 뭐 연방제로 통일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서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자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으면서도 까먹고 있어. 그 얘기를 안 해. 이걸 업그레이드 더 시켜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을 잘 준수하고 더 강화하는 거다. 이거라고 봐요. 보세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2차 서해대전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차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보려고 베이지에서 계속 차관급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고 막 의제를 조정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꽃게철이야. 계속 내려와. 북에서. 그러니까 그때 조성준, 그러니까 성함을 정확히 기억 못해 돌아가셨는데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DJ가 DJ 자서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북이 자꾸 꽃게철이라고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장관이 자기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선조치해야 된다 해서 싸우지 마라 그랬다. 그랬는데 조성준 장관이 싸우지는 않고 밀어내기 작전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까 걱정을 막 조마조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DJ가 잠을 못 잤대요. 뭔 일 날까봐.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1원칙 도발이 있으면 응징한다. 이거고, 그러면 장관이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선조치 후보고 할게요. 그랬대.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막 어선들 내려오고 그 경비정들 내려오니까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북에서 쏴버린 거야. 먼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둘이 그냥 붙었는데 거의 그 동시교전이 벌어졌는데 북은 한 척 침몰, 격침. 두 번째는 끌고 가다가 침몰했어요. 막 불타고 있는 걸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130몇 명이 죽었어요. 북한 군인이. 북으로서는 치욕적인 패전이죠. 근데 대한민국 원칙을 딱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또 했어요. 2002년에 월드컵 우리 그 3, 4위전 결정전 할 때 그때 서해 2차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북이 작심하고 도발을 한 거예요. 준비해서. 우리 사상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반격해가지고 또 북이 패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 정책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시절에조차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던 때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당당했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그 1차 서해교전이 벌어지고 났을 때 북한으로 우리나라 국민 500명을 태운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떠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됐어요. 얼마나 벌어지고 그 다음날 출발이야. 어떻게 결정해요? 웃긴 게 서쪽에서는 조지고 동쪽에서는 관광하라고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 김대중 정부는. 그리고 북에서 유감이다. 이 유감은 양쪽으로 해석되잖아요. 지금 북의 요즘 같은 태도를 보면 괴뢰 도발에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천만 배 뭐 불의 응징을 이렇게 얘기해야 될 애들이 유감입니다. 이러고 북으로 오는 거기에 아무런 해보지도 못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강하게 나가니까. 저는요. 트럼프 정부가 뭐 우리하고 뭐 주한미군을 빼고 말고 이럴 때 우리 되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합시다 그래야지. 트럼프 정부가 되게 재밌는 게 1기 때 우리한테 미사일 협정을 풀어줬잖아. 그래가지고 1000km 사거리 1000km 탄도 중량 8톤 막 이렇게까지 해요 지금. 그럼 그걸 늘리면 평양에 있는 애들이 쏘는 게 아니고 베이징이 되게 이제 저 미사일 우리한테도 보내나? 이게 쫄게 돼 있으니까 그래 풀어줬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정책 차관으로 임명될 것 같은 유력 인사가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보면 거의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네. 우리의 우방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은 핵 능력을 우리가 재고 있는 게 맞니?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원자력 협정 다시 하자. 핵무기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본처럼 재처리 시설, 재처리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도 유사시 우리 정부가 결정하면 핵무기를 2, 3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리고나 능력, 가능한 딱 칼집까지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는 정도까지의 제가 그 핵무기 칼집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뽑으면 뽑을 수 있게 딱 준비하겠다. 그걸 미국이 이게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열자. 근데 우리 금방 만들죠.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처리 시설이 없으니까 재처리 능력 그리고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열어줘라. 그리고 그 주한미군 뺀다고? 그 협상을 할 거면 그래.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어야죠. 빼. 근데 좀 미안한데 우리도 평택 우리가 그냥 쓸게.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예요. 그 시설 우리가 그대로 군산, 서산에 다 꼭 한다고요? 아니 평택에 우리가 그돈 우리 돈으로 다 만들어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노무현 정부 때 다 했네. 미국이 원하는 군사 전략에 맞춰서 해준 것도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평택 기지, 군산 기지, 서산 이쪽에 있는 기지, 이 되게 중요한 북한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경제하는 되게 중요한 이 기지들을 미국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 잘 가. 우리도 당당해야 된다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핵무기 칼집론 이런 것들도 우리 펼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난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야당이 핵무장하자 막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협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지렛대로. 박용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쟤는 진보주의자가 핵무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왜 못해? 대한민국이 국익이 우선이지? 저는 어디에,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문재인 정부 때 늘렸고, 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도록 평택기지 만들어준 건 노무현 때 했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6.25 이후에 최대 정규전, 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건 김대중 정부 때고. 근데 뭘 쫄아? 왜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민주당의 이른바 안보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놀랐어요. 지금, 반도체 얘기, AI 얘기도 놀랐지만, 우리도 사실상 핵보유 유사국에는 들어가야 된다. 70%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칼집까지는 준비해 놓고 돼요. 이걸 협상 카드로 써야 된다는 박용진 의원의 상당히 다른 의미로 급진적인, 주정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이 이거 지금 전략 잘못 쓰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참에 그럼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좀 지역적인 얘기로 국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잘못 쓰는 정책 그거 왜 대표적으로 꼽은다면 뭘 꼽으실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추일의 소속이시잖아요. 뭔가 지금 이거는 문제 있다. 지금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니 저는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거, 제1야당으로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 힘자랑하는 정책, 예를 들면 줄탄핵, 적절치 않은 전술이었다. 적절치 않았다. 네, 적절치 않은 전술이었다. 그렇군요. 그 후과가 벌써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 권력 가졌을 때도 저렇게 막
쥐고 흔든다. 근데 과연 행정권력까지 쥐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하는 우려를 저쪽에서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마 저하고 이렇게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정치가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속 게임인데 내가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 내 의석수가 더 많아. 내 힘도 세. 이놈의 자식들하고 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딱 재미있는 상대가 다 보잖아. 정치가 이상해요. 힘은 내가 썼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야싸 눌렀더니 탄핵 당한 사람 이진숙이 큰 소리 뻥뻥 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딱 쓰면 쪽 지지율이 훅 올라가네요. 그리고 웃겨. 거꾸로 대통령이 야 이거 내 권한이야 임마 하고 힘자랑을 딱 하니까 민주당이 쫙 올라가잖아. 반대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51%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시속 게임이에요. 아, 시속 게임. 정말 재밌는. 특히 균형을 잘 맞추고 와.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이 힘자랑만 해. 그럼 난 영원히 못 올라가요. 어떤 때는 발을 박차고 한번 놔줄 때도 있어야지. 그래 나도 올라가지. 근데 중요할 때 선거 때 내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거 때 됐어? 그러면 힘을 좀 빼고 톡 밀어서 하늘로 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전략을 안 하고 막 계속 힘자랑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민주당 바닥에 있잖아. 내 힘이 더 세 이렇게. 초일이 멤버신데 그럼 이재명 대표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얘기는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략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민주당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전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일들을 쭉 얘기해 왔는데 결과는 공천에서 제껴지는 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어쨌든 당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없겠어요? 있겠지. 근데 선택을 안 하고 힘자랑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임하는 태도요. 다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이 헌재에서 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런 적부심도 저런 적부심도 처음 들어보는 체포 이게 적절한지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지켜주고 네 권한이야? 오케이. 심사해서 기각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아까 전 20, 30대 애들의 지지를 더 잃을 수도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니까. 자기의 권한이라고 다 쓰느냐. 그 절제를 하는 게 엄청 큰 용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권한이라고 다 쓸 것이냐. 네. 권한이라고 다 썼다가 윤석열 폭망한 거고요. 맞습니다. 권한이라고 다 썼다가 우리는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국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면 자기의 권한은 다 쓸 수 있죠. 사법부에서도 다 그걸 용인해주고 있고. 그러나 적절한 전략이었는지는 변호인단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제 아무리 버스에서 그 의자가 여기까지는 제쳐지고 그게 젖히지다 하더라도 그걸 뒷사람이 있을 경우 쓸지 말지는 내 뒷사람과에 대한 배려의 문제잖아요. 내 의자가 이거 다 젖힌다고 해서 그럼 다 젖힐 겁니까? 뒷사람 무릎에 닿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절제를 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우리는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민주의식이고. 저는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를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한에 대한 절제 용기. 절제의 용기야. 두 번째는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과 세력이더라도 악수를 할 수 있는 용기. 와,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진짜 막 눈에서 욕 나오는데 진짜 약수해야 될 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지지층에게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3번일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지금은 그게 제일 어렵죠.
적절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제 용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손 내밀 용기는 김대중이 보여준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 용서하고 손잡고 정치를 같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였는지 깨달아요. 저도 그때는 욕했는데 예. 죄송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용기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델라를 얘기해요. 지지층이 정말로 총 들고 싸워서 정권 뺏자고 그랬어요. 근데 말렸어요. 크리스 한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요하네스버그 한복판에서 암살됐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30만이 모였어요. 다 울고불고 우리에게 마대바, 우리에게 총을 주세요. 이렇게 막 현수막 걸려있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걸 말리는 만델라 연설에 야유와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이에요. 만델라한테 욕설을 퍼붓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의 동지들도 다 떠나고 협상파, 개량주의자, 타협주의자, 권력에 미친 작자 이렇게 욕하고 떠나고 있을 때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저들이 바라는 게 우리의 분노입니다. 저들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30만이 뒤치근데 알거든. 내전을 일으켜서 싸우기를 바랬거든. 백인 정부가 아니라 백인 정부에 저항하는 극우 백인 단체들이 2만 명이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빌미를 주지 않아요. 만델라가. 대단하죠.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94년도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하잖아요. 여쭤볼게요, 대놓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최고 통치자의 질에 간다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하고도 악수하실 거예요? 그래야죠. 손잡으실 용기 국가를 있으세요?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럼요. 와, 지지율이 막 20%, 30% 떨어져요. 15%로 막 떨어져요. 왜 저들하고? 그래도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율 때문에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하는 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려면 그래야죠. 제가 아는 박용진 의원은 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러서져서 긍정적이셔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셔서 괜찮을까? 이해해 줄 거야? 그럼요. 아니 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다 집권하고 있을 때는 욕도 많이 먹고 본인도 힘들어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참 재밌는 분인 게 사석에서 그렇게 욕도 많이 하고 저런 나쁜 자식들 막 이러면서도 나중에 우리 연정도 합시다. 같이 권력도 쉐어합시다. 나쁜 자식이 욕은 아닌데 솔직히 더 심한 욕 많이 했죠. 몰라요. 제가 직접 듣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그러는 거야. 저도 꼴배기 싫은 정치인이 없겠어요. 민주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도 있을 수 있지. 입을 뒤집어 쓰고는 왜 욕해도 밖에 나와서는 박용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손잡고 하는 거 그 신호가 뭔지 알 거거든요. 야, 너 손절이야. 너 진짜 그런 놈하고도 손잡아? 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게 더 나은 정치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만 한다고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나라 망한 줄 알았던 IMF를 극복하고 IMF 조기 졸업하고서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분도 임기 짧았어요. 거기에 에너지 집중하기 위해서 국민 역량 최대한으로 모아야 되니까 글쎄요. 박정희를 진짜 용서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인에게 죽은 박정희 대신 살아있는 그 딸을 그 아버지는 훌륭했던 분이다. 네 아버지하고 나는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와 화해하는 제스처를 만들어주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도 동의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갈등의 국면을 정치에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미래로 국가 의제 갖고 싸우고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자.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야, 좀 그러지 말고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갔던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죠?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저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자다가도 그러는데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고 그죠? 혀를 또 깨물면 안 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좀 조심히 쓰시고. 네. 자연스럽게 대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비명계 인사들 예컨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재명 1국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데요. 무엇을 염두에 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존재감들을 드러내는 건 뭐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이 우리 이제 임 변호사도 바로 비명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반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만으로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른바 흔히 말하는 친문으로 표현되는 분들은 집권 시기에 개헌 왜 안 했냐. 그 개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개헌을 알리바이용으로만 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 지금하고 똑같은 국면이었잖아요. 그때도 탄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정부를 운영하던 시절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건 자랑하고 못한 건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었다, 잘못했다, 실수였다,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해야죠. 그것 때문에 대선에 악영향이 있었다, 미안하다.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건 미안하다. 그러나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 측도 세상에 입 다물어라, 다른 일 알아봐라, 집에나 가라, 잘난 척 그만해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지. 그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모욕감을 줄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네. 똑똑한 양반들이. 순간 힘이 좋을, 순간에 뭐 속은 시원할 수 있을 뻔했는데 상대는 튀어오르잖아요. 그 실속이잖아요. 예.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대선에 부담이긴 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로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다 계승하고 부채와 자산을 다 인수하겠다. 앞으로도 그렇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뭐 홍삼 트리오 아들들 문제 때문에 막 심각했잖아요, 막판에.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와 자산 다 승계하겠다.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는 자기한테 있다고요. 승리의 보검은. 그러니까 이게 좀 싫은 소리 듣고 이런 거를 쓴 약으로 생각해야지 독약으로 생각하고 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죠. 치아라. 저는 그야말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 혹은 박용진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친명 헷갈리네. 친명 쪽에 해주는 얘기를 듣기 싫은 소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승리의 동남풍이구나. 우리한테 동남풍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야 적벽대전에서 승리하지. 그거 진짜 알아들었습니다. 동남풍? 예. 이 추운데 웬 바람 불겠구나. 북서풍만 지금 불고 있는데? 이러면서. 삼국지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너무 올드하다고. 그렇죠. 지금 40대 기수로 나오는 판에. 삼국지 요즘 또 게임이 나와서. 꽤 전이. 요즘은 손오공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요즘 박 의원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닌 오로지 온리 박인 박 의원님 이번 경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을 이기고 민주당이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선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도 숙제가 많아요. 박용진은 박용진을 넘어서야죠. 박용진한테 제일 큰 단점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똑똑은 한데 혼자야. 뭐 이런다든지 쟤는 세력이 없어. 쟤는 진보정당에서 와가지고 사람이 품이 좀 작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 극복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춰야 제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용진이 그 어떤 세력을 갖추고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건데 보여줘야죠. 그런 과정을 잘 만들 수 있을지가 제가 다음 도전을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때가 왔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윤석열처럼 다 같이 망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준비 안 돼 갖고 나라를 살릴 기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 잘해서 공부 많이 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과 연계 많이 맺고 해가지고 박용진이면 믿을 수 있다. 박용진 혼자도 믿을 수 있지만 박용진과 함께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동의한다. 박용진 팀. 그렇죠. 그 팀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은 이번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그 조기 대선에 꾸려집니까? 안 꾸려집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그걸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게 사실은 분명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정말 난타를 당하셨잖아요. 난타를 당하셨을 때 나가라라는 얘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많이 들어요. 아, 아까 인용한 그런 글들만 써도 예. 수박이 다시 기어 나오네. 바퀴벌레와 수박은 똑같은 존재니? 이런 근데 그런 얘기를 아니, 내 지지자들 통해서도 나가십시오. 왜 꼴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박용진 지지자들도 차라리 나가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잖아요. 책임져야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와우. 그 정치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 칼진 놈이 원래 다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지금 잘해라. 지금 잘해서 이 내란 세력 제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이재명이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희생당했다고 얘기되는 우리도 개죽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른바 초일에 저한테 형님들인데 형님들 우리끼리 앉아갖고 욕할 수 있는데 바깥에는 욕하지 마세요. 바깥에 욕하지 맙시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폭삭 망해 주저앉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속이 시원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결과야? 아무 존재가 없이 다 같이 죽는 거죠. 우리는 개죽음 되는 거야 진짜. 개죽음. 그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냐? 이러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원망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오히려 공부하고 내가 본 게 그게 맞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오픈 AI의 챗GPT 충격으로부터 그 사이에 딥시크가 온 거예요. 중국은 준비한 거야. 국가 주도로. 그리고 젊은 애들이 나서서 30살 때 우리도 했었어야지 그때라도. 근데 이렇게 지금 우와 이거는 큰일이야 이러고 끝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빨라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미래로 갑시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미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친명, 친문 나뉘어서 싸우고 친명, 비명 해서 서로 시기 갈등하고 이럴 때 아니다. 제일 세게 맞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저잖아요. 아무도 부인 못하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있고 미래로 갑시다. 잘해주시오. 당신 잘못하면 우리 진짜 개죽음 돼.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게 돼. 그리고 대선 만일 치면 민주당 가만두겠어요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그럴걸요. 정말 그 분노가 우리한테 올걸요. 그러면 친명만 고통스러워? 아니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 합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노력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얘기를 해도 왜 자꾸 수박이라고 문자를 보내지? 사람들 참 아쉬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냥 다 말씀드렸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소중하니까 정치인들이 발목 잡는 모양새가 아니기만 하면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 역량 대단하고 기업들 아직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이에요. 근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금방 30위권 밖으로 그렇죠.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정말 잘 준비된 미래를 가지고 민주당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이 같이 이야기하고 만들어나갈 미래에 동참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박용진 TV에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나 얘가 유튜브 박용진 TV에도 와서 이렇게 좀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주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반짝반짝 처녀처럼 반짝거리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만 보기 아깝고요. 빨리 여의도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싶고 그걸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뜁니다. 박용진 의원님 여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